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미국 해군은 수년간 무시해왔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적 군함을 격침시키기 위한 주된 무기는 1977년에 실전 배치된 하푼 미사일이었습니다. 하푼 미사일의 사거리는 대략 70헬이었습니다. 현대 해군이 운용하는 대공 방어망을 상대로는 그 사거리로 인해 발사 플랫폼이 발사조차 하기 전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해야 했습니다. 방치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후 해군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대한 버전을 퇴역시켰습니다. 장거리 해상 통제 타격, 즉 멀리서 적 군함을 찾아 격침시키는 능력은 해군이 지상 공격 임무와 해안으로의 전력 투사에 집중하면서 조용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략적 환경이 변화했습니다. 중국은 계획자들이 접근 거부 및 지역 거부 능력이라고 부르는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2009년 보도에서 DF-21D가 주목받았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해군 하푼 미사일 대응 범위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항공모함을 위협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단은 태평양에서 요구되는 바로 그 유형의 전투에서 사거리 열세에 놓일 위험이 있었습니다. 해군은 새로운 대함미사일이 필요했고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필요했습니다. 충분히 신속하게. 하지만 해군은 이례적인 조치를 취해 펜타곤의 첨단 연구기관인 DARPA에 실전형 무기를 개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장거리 대함미사일 라라심 및 자율순항미사일은 궁극의 함정 파괴자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 별명은 몇 가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달파가 원래 해군의 자체 획득 절차에 속하는 프로그램을 맡게 된 걸까요? 왜 엔지니어들은 단순한 속도 대신 아음속 스텔스와 탑재형 표적 지정 시스템에 걸었을까요? 그리고 라라심은 어떻게 계약 수주에서 불과 몇 년 만에 실제로 함선을 타격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경각심을 준 사건과 달파의 전환. 1990년대 미 해군은 주로 육지에 집중했고 걸프전과 그 후 개입해서 정밀 타격으로 육상 목표를 공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항공모함 항공단은 이라크, 세르비아, 아프가니스탄의 목표물을 폭격했습니다. 함대의 임무는 내륙으로 힘을 투사하는 데 집중되었고 예산도 그 우선순위에 맞춰 배정되었습니다. 함정대 함정 전투는 점점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미 해군은 1988년 페르시아만에서 이란군과 충돌한 이후로 본격적인 수상 전투를 치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함 미사일 개발은 둔화되었고 해상 타격에 대한 조직적 지식도 점차 희박해졌습니다. 잠재적 적국들이 더 긴 사거리의 신형 무기에 투자하는 동안 하푼 미사일은 여전히 전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는 그 결과를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의 대함 탄도 및 최신 순항 미사일은 하푼 미사일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미 해군 수상 전투함을 위협합니다.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워게임에서는 계속해서 똑같고 다소 불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해군 함정들은 먼저 공격을 받지 않고서는 타격거리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군은 새로운 것이 필요했지만 기존 획득 절차는 너무 느려 10년 이상 걸릴 수 있었고 계획자들은 그만한 시간이 없다고 봤습니다. 2008년 3월 해군은 이례적으로 다파를 활용하기로 했고 이는 의도된 결정이었습니다. 이 기관은 신속하게 움직이고 기술적 위험을 감수하며 관료적 절차를 건너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DARPA에 주도권을 준 것은 기존 조달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DARPA는 광범위한 제안 요청을 내고 방위 산업에서 9개의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핵심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빠른 시제품 제작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여러 개념이 동시에 진행되어 설계자들이 본격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라라심이라는 이름 아래 두 가지 뚜렷한 미사일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라라심 A는 기존 순항 미사일의 기체 계보를 바탕으로 제작된 스텔스 암속 설계였습니다. 이 미사일은 현대 방어망을 뚫기 위해 낮은 레이더 반사율과 자율 온보드 표적 지정을 우선시했습니다. 라라심 B는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취해 방어망의 숨기보다는 초음속 속도로 방어 반응을 앞질러 돌파하는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야심차고 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두 개념을 동시에 추진한 것은 달파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각각은 미래의 대함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서로 다른 선택을 대표했습니다. 스텔스와 지능 혹은 순수한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2012년 1월에 나왔습니다. 달파는 LRSMB를 취소했습니다. 초음속 개념은 가속화된 일정에 맞춰 제공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복잡해졌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들로 인해 개발이 수년간 지연될 위기에 처했고 이는 애초에 다파를 이용한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취소 결정으로 전체 프로그램은 엘라심 A로 통합되었고 예산과 엔지니어링 시간도 아음속 스텔스형 변종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방어망을 따돌리는 대신 탐지가 어렵고 스스로 올바른 표적을 찾을 만큼 똑똑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정이 이후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정은 기체, 센서 장비, 유도 방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무기가 전투에서 어떻게 운용될지까지 모두 좌우했습니다. 다음 과제는 이 개념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라심은 무엇이 다를까요? 라라심의 기체는 기존에 있던 것을 바탕으로 개발됐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AGM-158B 제시모를 바탕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원래 지상 공격용으로 설계된 스텔스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입니다. 제시모는 엔지니어들에게 입증된 저피탐 형상, 신뢰할 수 있는 추진 시스템, 그리고 장거리까지 상당한 탄도를 운반할 수 있는 기체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이를 바다 위 함선을 찾아 격침하는 임무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정 작업은 광범위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센서, 유도 소프트웨어, 종말 유도 능력을 추가했습니다. 탄도는 1000파운드짜리 WDU-42B 관통 폭발 파편 무기로 이름이 꽤 길지만 선체를 관통한 뒤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윌리엄스 F107 터보팬 엔진, 이 약 마하 0.8의 추진력을 제공해 미사일이 비행 내내 아음속을 유지합니다. 아음속 속도는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었고 이는 미사일이 해결해야 했던 핵심 과제를 반영합니다. 드넓은 바다는 속기 쉬운 환경입니다. 표적은 움직입니다. 30분 전 특정 위치에 있던 함선은 미사일 도착 시 수마일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적 군함들은 상업용 선박에 둘러싸여 그룹으로 작전하며 레이더 주파수를 방해하고 거짓 신호로 접근 무기를 교란합니다. 발사 플랫폼으로부터 지속적인 업데이트에 의존하는 모든 미사일은 그 연결이 끊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라라심은 교전의 마지막 단계를 외부의 최소한의 도움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능력은 몇 가지 핵심 요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탐지 가능성입니다. 로라심은 제스몰의 레이더 회피 형상과 소재를 계승하여 적 센서에 포착될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이 미사일은 유연한 비행 프로파일을 따라 이동 구간에서는 연료 효율을 위해 더 높은 고도로 순항하다가 목표 구역에 접근하면 매우 낮은 고도로 하강할 수 있습니다. 해면 밀착 비행은 수면 가까이에서 레이더 한 개를 활용합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방어 중인 함정과 호위함이 미사일을 더 늦게 탐지하게 되어 미사일을 추적하고 조준하고 격추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자율 표적 지정입니다. 루라심은 단순히 지정된 좌표로 날아가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라심은 관성 항법과 GPS를 이용해 대략적인 탐색 구역으로 이동하며 군용 M 코드로 강화되어 전파 방해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GPS가 약해지거나 끊겨도 관성 시스템이 미사일을 계속 유도하며 루라심이 목표 구역에 진입하면 센서가 통제권을 넘겨받습니다. BA의 시스템즈에서 제작한 수동 무선 주파수 및 전자 지원 수단 수신기는 선박에서 나오는 전자기 방출, 즉 레이더 송신과 통신 신호를 탐지합니다. 이 센서는 신호 송출 없이 선박을 탐지, 위치 파악해 미사일 접근 중에도 은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적외선 시커는 일반적으로 최종 식별 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사일이 충돌 직전 마지막 순간에 표적의 가시광선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이 센서들은 분류와 우선순위 지정을 수행하는 탑재 알고리즘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미사일은 미리 입력된 기준으로 선박 집단 중 가장 가치 있는 표적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발의 로라심과 협력하여 같은 선박에 중복 공격을 하지 않고 여러 표적의 무기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여전히 올바른 해역에 도달하기 위해 외부 출처의 표적 단서가 필요합니다. 위성, 항공기 등 정보 자산이 라라심에게 대략적인 탐색 위치를 알려주는 초기 표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 자율성이 드러납니다. 교란과 기만 장치로 가득한 분쟁 지역에 도착해 실제 군함을 잡음과 허위 신호들 속에서 구분하고 올바른 표적을 선택한 뒤 스스로 목표까지 유도합니다. 이러한 조합이 라라심의 작전 가치를 정의합니다. 레이더 탐지율이 낮기 때문에 미사일이 방어된 영공에서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습니다. 탑재된 표적 지정 시스템 덕분에 발사 항공기와의 통신이 끊겨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센서와 타격 수단을 연결하는 킬체인에 훨씬 적은 부담을 주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정교한 해군적과의 전투를 대비해 계획자들이 원했던 바로 그런 회복력이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미사일 설계와 실제 비행 중 입증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시험은 빠르게 진행되고 단계마다 위험이 컸습니다.
2012년 7월 센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시험 항공기는 라라심C를 탑재한 채 캡티브 캐리 비행을 했으며 미사일은 부착된 채 수동 수신기와 영상 시스템으로 바다를 스캔했습니다. 목표는 센서가 실제 고도와 거리에서 선박을 탐지하고 위치를 확인하는지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행으로 자유비행 발사 전 하드웨어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2013년 3월까지 달파는 로키드 마틴과 공중 및 수상 발사 개념을 아우르는 통합 비행 시험을 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경로로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2013년 6월 엔지니어들은 지상에 설치된 마크 41 수직 발사 시스템에서 밀어내기 사출 시험을 실시하여 테스트 기체를 캐니스터에서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크기와 부스터 구성이 해군 표준 함정 발사기와 호환됨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가장 중요한 비행이 이어졌습니다. 2013년 8월 27일 캘리포니아 해안의 포인트 무구 해상 사격장에서 출격한 B-1B 폭격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LRASM을 투하했습니다. 미사일은 이동 단계에서 웨이포인트를 따라 비행한 후 목표 지역에서 자율 유도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탐색 구역에는 여러 선박이 있었습니다. 오러심 탑재 센서는 선박 집단을 탐지하고 접촉 신호를 분류해 무인 운영 중인 260피트 퇴역 선박을 올바른 표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미사일이 목표물을 명중했고 한 번의 시험으로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설계된 전체 절차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무기는 일반적인 지역까지 스스로 항해했고 여러 대안 중에서 스스로 목표를 찾아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간의 지시 없이 올바른 목표를 명중시켰습니다. 그 기세는 가을 내내 이어졌습니다. 2013년 11월 두 번째 공중발사 시험에서도 이동하는 해상 표적을 정확히 명중해 결과의 반복 가능성을 입증했고 수상발사 개발도 보조를 마쳤습니다. 2013년 9월 부스터 장착 시험 비행체가 지상에 설치된 마크 41 VLS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2014년 1월까지 엔지니어들은 라라심을 토마호크 무기 제어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시험 시설 시스템은 미사일이 기존 한정 발사 전자장비와 최소 수정으로 통합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세 번째 주요 공중발사 시험은 2015년 2월에 실시됐습니다. 이번 비행은 새로운 난이도를 추가했습니다. 미사일은 수면 위를 저고도로 비행한 뒤 경로상에 미리 계획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라라심은 자율적으로 경로를 재설정하여 위험 요소를 피하기 위해 비행 경로를 조정한 뒤 다시 목표물로 접근해 타격했습니다. 각 시험은 이전 시험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하나씩 더했습니다. 먼저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증명하고 그 다음 미사일이 비행할 수 있는지 선박을 찾아 타격할 수 있는지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적응할 수 있는지도 증명해야 했습니다. 2015년 초까지 라라심은 프로그램이 요구한 모든 검증을 통과했으며 이는 다르파의 원래 빠른 개발 약속에 맞춘 공격적인 일정 내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무기는 자율 능력을 정확히 시험하는 조건에서 먼 거리에서도 목표를 정확히 추적했습니다. 마쿠에서 벌어진 싸움. 시험 결과는 국방부가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2014년 2월 국방부는 라라심을 긴급 운용 능력으로서 제한 생산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 지정은 무기가 정상적인 획득 절차의 일부를 건너뛰고 임시방편으로 실전 배치되어 대함 능력의 공백을 메우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이 개발되는 동안 그 결정은 특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계속해서 유일한 생산업체가 될 것이며 초기 생산분에 대해서는 공개 경쟁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또가 정당화의 이유였습니다. 해군은 수년간 대함 능력 약화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은 프로그램을 다시 경쟁 입찰에 열게 되면 도저히 낭비할 수 없는 시간을 정확히 허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4년 3월 레이시온과 콩스버그는 미국 회계감사원에 공식 항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회사는 이미 동맹국 해군에서 운용 중인 검증된 노르웨이 설계 시스템인 네이벌 스트라이크 미사일 사업에서 협력해왔습니다. 그들은 국방부가 경쟁을 해야 하며 자신들의 합동 타격 미사일 파생형도 요구를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격 있는 경쟁자 배제는 연방조달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이 항의로 전체 일정이 위험해졌습니다. GAO의 장기 검토로 계약 활동이 수개월 중단될 수 있고 기관이 레이시온과 콘스베르그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경쟁 절차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재구성하게 되면 최초 납품 시기가 더 미래로 어쩌면 수년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지정된 무기인 만큼 해군은 DARPA 사업 전체를 바로 이런 지연을 피하기 위해 조직했던 것입니다. 미 회계감사원 GAO는 2014년 6월 결정을 내렸고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판결에서는 새로운 경쟁을 요구하는 것이 용납할 수 없는 일정 위험을 초래하고 이미 완료된 작업을 중복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나라섬은 이미 비행, 목표물 명중, 자율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병행 평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긴급성과 맞지 않습니다. 법적 장애물이 해소되자 프로그램이 가속화됐습니다. 나알파는 로키드 마틴과 약 2억 달러 계약을 맺어 시제품 테스트에서 초기 운용 생산 전환을 빠르게 했습니다. 이 자금은 미사일을 실전 항공기에 탑재하기 위해 필요한 지속적인 비행 테스트, 제조, 준비 및 통합 작업에 사용되었습니다. 임시방편이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은 이미 계획과 다르게 흘렀습니다. 방위 산업 조달 일정은 위협 평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요구되는 생산 속도는 천천히 증가했습니다. 나라숨이 연결해 주기로 했던 후속 프로그램은 여전히 실제 결과물을 내놓기까지 수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품이 완성되지 않은 채로 예산 주기가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라라심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점점 더 영구적인 해결책이 되어갔습니다. 해군이 급하게 만든 미사일은 처음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시제품에서 최전선까지 해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라라썸을 개발했으나 2018년 12월 미국 공군이 B-1B 랜서의 라라썸 초기 운용 능력을 선언하며 먼저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이 폭격기는 비행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주요 시험 플랫폼으로 사용되었으며 무기창도 이미 호환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다이스와 엘스워스 공군기지의 승무원들이 이제 실전 임무를 위해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B-1B의 수용 능력은 이 조합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대의 항공기가 3개의 내부 무기창에 최대 24개의 라라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폭격기 1대가 24발의 스텔스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며 각 미사일은 탐색 구역에서 자율적으로 표적을 탐지합니다. 두 세대의 B-1B 편대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공중에서 발휘하지 못했던 대함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해군의 자체 플랫폼도 뒤따랐습니다. 약 1년 후인 2019년 11월 해군은 F-18EF 슈퍼 호넷의 LRSM의 조기 운용 능력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정표 전에도 통합 작업은 수년간 진행됐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탑재 비행 시험과 플러터 및 구조 하중 테스트가 진행되었으며 이로써 미사일이 슈퍼 호넷의 외부 파일런의 작전 속도와 고도에서 안전하게 탑재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소프트 통합과 무장 투하 인증이 진행됐습니다. 슈퍼 호넷은 B-1B보다 LRASM 미사일을 적게 탑재하며 보통 한 번 출격에 2발만 운용합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은 항공모함에서 운용되어 항공모함 전단이 있는 해역 어디서든 출격할 수 있습니다. 라라심 미사일로 무장한 슈퍼 호넷을 갖춘 항공단은 함대에 육상기지에서 멀리 날아오는 폭격기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적인 대함 공격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이 두 플랫폼은 미군의 해상 작전 능력을 바꿔놓았습니다. 10년 넘게 해군의 주요 공중발사 대함 미사일은 노후 하푼이었습니다. 약 70해리로 제한되고 현대 방어체계에 점점 더 취약해진 하푼과 달리 LRASM은 그 사거리를 수백 마일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이제 항공모함과 항공단, 폭격기 비행대는 대부분의 함상 방공 시스템 사거리보다 훨씬 멀리서 적 수상 전투함을 공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전 개념에 직접 반영되어 해군은 분산 치명성 개념을 개발해왔습니다. 공격 화력을 더 많은 플랫폼과 더 넓은 지리적 범위에 분산시키는 개념은 의미 있는 사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LRASM이 그 개념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슈퍼 호넷은 표적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항공모함에서 B-1B 폭격기는 괌이나 호주에서 작전하며 아군 플랫폼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도 적 군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작전 계획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하푼 시대의 위협에 대응하는 적은 비교적 짧은 접근 경로만을 걱정하면 됐습니다. LRASM에 대응하려면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여러 방향으로 은밀하게 접근하는 미사일을 고려해야 했고 이 미사일들은 반격 사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플랫폼에서 발사될 수도 있었습니다. 초기 배치에 눈에 띄는 부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군 순양함과 구축함에 장착된 마크 41 수직 발사 시스템에서 발사되는 수상 발사형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차례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시연되었고 토마호크 무기 통제 시스템과 통합된 추진 분리 시험과 호환성 시험도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운용 단계는 오직 공중 발사 운용에만 집중되었고 수상 발사 능력은 이미 입증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치 일정이 계속 뒤로 미뤄지는 미래 단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예산 우선순위와 긴급 전력화 지정의 논리를 모두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라라심을 B-1B와 슈퍼호넷에 탑재하는 것이 시급한 격차를 해소하면서 통합 위험도 가장 적었습니다. 수상 전투함들은 여전히 하푼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었고
자위와 원거리 대함 역할, 적 함대를 위협받기 전에 먼 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다른 무기들에도 의존할 수 있었습니다. 아군 전력이 항공기에 있어 라라심은 가장 먼저 그곳으로 갔습니다. 초기 실험에서 라라심이 스스로 함선을 찾아 타격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미사일이 함께 가능한지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2017년 12월 B-1B 폭격기가 한 번의 시험에서 라라심 2발을 발사했습니다. 두 미사일 모두 계획된 경로를 따라 비행하여 가짜의 목표물을 명중시켰습니다. 이 시연은 두 발의 협력을 처음 보여줬지만 실제 전투엔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입증은 2024년 4월에 있었습니다. 두 대의 F-18F 슈퍼 호넷, 이 각각 라라심 2발씩 발사해 총 4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투입되고 모두 목표 지역까지 비행해 시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시험은 실제 운용에 가까운 조건에서 타이밍과 협동을 중시했습니다. 이전 시험들은 무기 성능을 한 번에 한 발씩 검증했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여러 항공기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이 동일 전장에서 충돌 없이 운용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때쯤 라라심은 2020년 2월에 국제적 문턱도 넘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대 200기의 라라심을 호주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2020년 7월, 호주는 자국의 FA-18F 슈퍼호넷에 이 미사일을 통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판매는 워싱턴이 라라심을 가까운 동맹국과 공유할 만큼 성숙했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운영되며 이 지역이 개발을 주도했고 생산량은 2022년 초까지 감소했습니다. 약 300기 미사일, 이 로키드와 계약됐습니다. 발당 단가는 발당 약 320만 달러에 합의했으며 단연간 조달 계약을 통해 생산량을 고정하여 상당한 비축량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라라섬이 가교 역할을 하며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이었습니다. 더 발전된 후속 무기가 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그 후속 무기는 매년 계속 지연되었고 대체 무기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라라섬이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임시 무기가 점점 연구 장비가 되었고 펜타곤은 기존 무기 업그레이드로 대응했습니다. AGM-158, C3 일반적으로 라라섬 ER 또는 확장 사거리형으로 불리는 무기는 2026년경 배치를 목표로 개발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C3 변형은 사거리를 크게 확장하여 약 500에서 600캐리 이상으로 늘렸고 발사 후에도 운용자가 미사일의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양방향 베이터 링크를 추가했습니다. 생존성 향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군은 올해부터 신규 생산을 C3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미사일은 2024년 9월에 처음으로 새로운 플랫폼에 탑재되었습니다. F-35C는 2024년 3월에 비활성 라라심을 장착한 첫 운반 비행을 완료했고 F-35B도 자체 운반 테스트를 이어갔습니다. 아직 두 항공기 모두 무기를 발사하지 않았고 통합도 남았지만 이번 비행은 라라심이 항모 항공단 전반의 주력 전투기에서 운용될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윙의 주력 전투기들이 라라심 운용 플랫폼을 늘릴 예정이지만 2025년 초 기준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F-35 통합 일정 완성 시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수상 발사형 변형은 아직 운용 배치가 결정되지 않았고 C3 업그레이드는 시험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라라심은 새로운 역할로 성장하며 그 역할의 규모를 결정할 여러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가져다준 함선 파괴자로 라라심은 미국의 능력을 회복시켰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적 전함을 장거리에서 찾아내어 격침시키는 능력을 방치해왔습니다. 라라심은 독특한 과정을 거쳐 그렇게 됐습니다. 다르파는 정상적인 획득 시스템으로는 절대 맞출 수 없는 일정의 임시 방편으로 여겨졌던 것을 만들었습니다. 스텔스와 자율 표적 기능으로 이 미사일은 적이 끊을 수 있는 링크에 의존하지 않고 방어된 영공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B-1B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슈퍼 호넷이 그 능력을 실전 운용 부대에 넘겼고 일제 사격도 가능해졌습니다. 동맹국 수출 약정 시험을 통해 이 무기가 단일 발사에서 확장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무기는 계속 발전 중입니다. 확장 사거리형 C3 변형이 개발 중이며 시험과 F-35 통합 비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헤일로와 차세대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무기를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라라섬은 미국이 표적에 명중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입증된 장거리 대함 무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임시 방편이 방어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